네, 올해 2분기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9분기 연속 감소한 겁니다.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한 건데요.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이죠.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금리 인하 필요성 따져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연 3.5%인데 좀 빨리 낮추면 좋겠다. 좀 적절한 시점을 놓치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데 KDI가 주장을 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이미 낮췄어야 하거나 또는 빨리 낮춰야 된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두 분께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야 된다. 예, 내려야 된다. 8월 1일도 좀 늦지 않았냐. 이미 내렸어야 올해 된다. 금통위도 예. 좀 늦지 않은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릴 때가 아니다. 내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예.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 내려야 된다와 마침 내리기는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선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장 교수님의 논리는 좀 뭡니까?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 곳이 있습니다. 유럽 ECB가 6월 달에 내렸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6월, 7월 달에 연달아서 금리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영란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어떤 조건에서 금리를 내렸는가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을 보면 뭐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가 인플레이션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리를 내린 이 세 개의 나라들의 금리 인하 직전 3개월의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약 한 2.1에서 2.9% 정도 돼요. 예. 평균이 한 2.6대죠. 네. 우리 지난 7월 달 인플레이션율이 2.6%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슷하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예. 이들 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한 0.3%포인트, 0.3% 정도 됩니다. 전월 대비 상승. 저희 한국은 0.1%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이미 한국은 금리를 먼저 내린 중앙은행들보다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두 번째로 만약에 미국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낮춘다 하면 이쪽의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우리보다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 성장률. 그렇죠. 예. 예. 금리를 먼저 내린 3개국의 3개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률의 네. 전기 대비 격차.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 6월에 내렸으니까 1분기 성장률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의 격차를 보면 이쪽이 우리는 마이너스 1.6% 되는데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순차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쪽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2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죠.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입니다. 네. 1.4에서 1.8로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로 보면 이미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린 중앙은행들보다 더 금리를 내리기 좋은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집값.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우선 우리 이현 교수님 아까 집값을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예. 더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집값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가계 부채가 문제거든요. 가계부채 우려. 그렇죠. 네.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벌써 2번 내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캐나다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103%입니다. 103%. 한국은 100%입니다. 우리보다 높다 이거죠? 높죠. 네. 네. 물론 가계 집값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총량 지표로 봤을 때 한국이 그렇게 금리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아니다.
또 환율 문제도 이번에 환율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위기 때? 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면 원화가 더 약세가 되거나 이런 어떤 환율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8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금리를 이미 내린 선진국 몇 개 나라에 못지않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고 우리 성장률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런 면에서 뭐 가계부채 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미 내린 캐나다도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우리 못지않게 높다. 그래서 낮출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게 이제 얘기고 아까 집값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 교수님도 집값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집값을 금리를 내려서는 좀 곤란하다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집값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제 전반적인 여건도 일단 조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침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 의견을 좀 말씀 그러시죠.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공공물가를 생각하면 공공물가를 사실은 정부가 우리 억지로 사실 누르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건 누구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만약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지금보다 더 물가 수준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집값 같은 것도 다 인플레이션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서울 무려 전국의 그 절반의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런 전반적인 집값이 막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많이 포함하면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안정됐다고 지금 뭐 보기 캐나다라든가 지금 뭐 유럽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서도 물론 뭐 금리를 좀 낮추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또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굉장히 더 나빠요. 그게 나쁜데 우리나라 지금 KDI에서 지금 이제 수정 보고서를 냈잖아요. 수정 발표를 했는데 경제 전망을 당초에 2.6%에서 올해 성장을 2.5%를 낮췄어요. 낮췄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보통 완전 고용 경제 성장률을 보통 2% 정도 봐요. 잠재 성장률 2%예요. 그래서 높은 상태다.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괜찮다, 우리 우리 1분기에는 우리가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였다가 2분기에 그게 전년 동기 대비 1.3%를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대비로 그냥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할 때는 2분기에 그게 지난번 1분기 때 2.3이었다가 그게 마이너스 0.2로 떨어졌어요. 그거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강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제가 꼭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캐나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았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집값도 거기도 많이 너무 뜨고요. 더군다나 거기 경제성이 그래도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래서 좀 낮추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가계부채가 100%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소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소위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게 또 한 150% 정도 되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이 사실 또 가계부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데다가 더군다나 최근에 집값이 막 이렇게 떠고 있는데 이거 선뜻 그 만약 올렸을 때 과연 누가 그 뒷감당을 하겠느냐.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낮췄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래저래 불쏘시개처럼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그걸 낮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금통위가 있은 다음에 금통위 그 회의로 그거 발표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거기 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우리가 지금 낮추려면 지금 걱정하는 게 딱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뭐 환율 때문에 그 격차 때문에 외국 자본 유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급하게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행정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제대로 해결 못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한국은행한테 너 왜 금리 안 낮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한국은행을 위해서 지금 대변하러 온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시는 각도가 조금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2분기에 마이너스가 상당히 우리가 안 좋다. 그러나 1분기에 높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서로 좀 시각차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췄잖아요. 어찌됐든 뭐 0.1%포인트 낮춘 거긴 합니다만 우리 상황을 이렇게 금리를 낮춰야 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겁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현웅 교수님께서는 2.2%대 중반의 성장률이니까 잠재 네. 성장률을 상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2.5% 성장하고 작년에 2.4% 성장을 하면 두 개 더하면 3.9%입니다. 네. 평균 내면 4%가 안 되거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얘기를 하면 2년 평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경제가 잠재적으로 추세선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잠재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 우리가 2.6% 성장을 해도 그 잠재 수준의 GDP에 닿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웃풋 갭, 산출물 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수준의 경제 활동을 아직까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마이너스의 산출물 갭을 지금 주도하는 것이 민간 소비가 부진한 것이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랑 더 중요한 건 건설 투자가 계속 3년 연속 그 추세선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회복된다고 하면 대부분이 수출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우리 체감 경제에 영향을 받는 이 내수, 특히 소비 부분은 상당히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추면 내수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값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이 집값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해결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는 정책금 기준금리 자체는 우리가 거시경제 변수라고 합니다. 예. 거시경제 변수는 가계의 가계부채와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금융 주가와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거시경제 변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집값과 가계부채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 지 지금 거의 19개월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 자체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잠재 수준에 가지 못하고 네. 있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더 심각한 얘기는 IMF가 2029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예. 제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과 그리고 2029년까지의 IMF 경제 성장률을 해가지고 그 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를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에 잠재 GDP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간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엄청 심각하죠. 잠재 성장률도 우리가 달성하기 좀 잠재 GDP 수준. 잠재 GDP. 네, 성장률은 기저 효과로 올라갔다 왔다 할 수 예,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조금 빨리 부추겨야 된다. 그렇죠. 회복시켜야 소비와 된다. 투자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증가시켜야 된다는 저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일단 지난해 1.4% 성장하고요. 예. 올해 2.5% 성장한다는 거를 지난해와 올해를 평균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 그 말씀하신다면 지난해보다 지금 사실 경제 성장이 더 높아지잖아요.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전반적 경제가 나쁘다면서 올해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그 사실은 주로 이제 외부로 수출을 많이 잘해서 그래요. 올해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인 내수 경기는 나빠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내수 경기 나빠진 것이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꼭 그러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와가지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막 뜨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가계가 특히 우리 소위 얘기하는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런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소비력이 떨어져가지고 저 같아도 전체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절반이 만약에 원리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소비를 못하는 문제다. 그래서 내수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고금리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여태까지 특례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로 40조 원을 풀었고요. 올해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원을 지금 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낮게 정부가 막 그냥 정책 자금을 빌려주면서 빚내서 집 사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집값 띄우고 가계부채 띄우니까 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그렇게 높여놔도 별로 역할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려면 특례자 이름을 붙이는 거를 갖다가 그런 쪽에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소상공인이라도 그런 쪽으로 써가지고 자영업자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마치 이제 또 더군다나 건설 경기 말씀하셨는데 건설 경기는요. 우리나라가 GDP에서 전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이거는요. 전 세계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보면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이제 기업이 하는 미래 먹거리 만든 투자고요. 이 건설 투자는 우리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요. 서울 지역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집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분가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가수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써줘야 되는 건데 정부가 계속 가수요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한국은행한테 너희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나쁘니까 이거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 집값을 올리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특례 싼 자금 대출을 통해서 조금 부추긴 면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에 좀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 교수님 주장이신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많은 목소리가 이 지금 집값을 더 띄우는 거 아니냐, 집값을 더 자극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혹시 장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내수 진작을 해서 금리를 낮출 경우 우려되는 집값 상승은 어떻게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려되는 집값 상승. 근데 집값 상승이 사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최근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국지적이죠. 서울만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 전기 대비로 올라가는 거는 서울 지역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방은 지금 아직 집값이 마이너스예요. 전월 대비 전기 대비로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지역별로 어떤 역할을 줄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책 효과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집값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건설비 상승된 슬라이드 11번입니다. 근데 네. 그걸 보면 이 건설 자재비가 3년 동안에 2001년부터 2023년까지 36% 뛰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예. 그리고 공사비는 거의 26% 됐어요. 네. 이게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에.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집값이 뜨는 이유는 서울에 수요가 있어서 그 비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지방은 지금 부동산 경기 완전히 죽어서 네. 전가를 못 합니다. 하는 순간 다 뭐 미분양 더 커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값이 오로지 금리에 의해서만 드랍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볼 때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을 따져서 보듯이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네. 집값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스탠스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이 어떻게 해요? 집값이 안정인지 아니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이 분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오르는 게 서울 위주로 오르고 있고 지방은 지금 여전히 집값이 오르지 않은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과연 그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겠느냐? 지금 서울 집값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니까 예, 서울 집값에 대해서만 다른 방식으로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제가 주장을 지난번 해주셨는데. 한번 나왔을 때는 저희 의견이 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별로 이렇게 저도 이거 뭐 이렇게 별로 다이나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많이 의견이 좀 달라서. 달라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토론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건설비라든가 아니면 뭐 인건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자재비라든가 아니면 노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오른 측면이 있다. 근데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게 올랐는데 지방은 안 오고 서울만 올랐다는 거는 공급 요인이 아니라 서울만, 수도권만 그렇게 오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요인은 갑자기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값이 특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한 수요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제 개인적 정부 유튜브 정책. 채널에서 그걸 네.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완화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대출을 그러니까 갖다가 정부가 계속 일으키고 집값을 조금 뛰게 한 측면이 있다. 자극시킨 면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게 수도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자리에서 저는 정부한테 그렇게 꼭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정부의 스탠스가 뭐냐. 이거 상향 안정화냐. 아니면 그냥 안정화냐, 하향 안정화. 제가 요즘 볼 때는요, 상향 안정화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려서 올려가지고 안정시키는 부동산 PF 살리고, 그래 건설업자한테 좀 먹을 거리, 어떤 계속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 살려가지고 경제 성장률 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집값도 우리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게 PIR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소득 대비 평균적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25배 정도 되면 이건 그 선진국 OECD 기준으로 하면요. 2배 이상 높아요. 대부분 다 우리 뭐 뉴욕부터 런던 이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높은 게 다 2017년 이후에 2~3배 이렇게 다 올라서 그런 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계부채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는 보면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주택을 구입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막 돈을 빌려준다니까 더 추가로 이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린 중요한 원인이에요.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래서 아까 잠깐 장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요. 사실은 계속 미끄러져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2030년 중반이면 0%대로 갈 거라고 보고 40년 되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계속 연구 보고서를 계속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 생각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당장이 좋다고 금리를 딱 낮춰버리면 더 가계부채도 띄울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장 교수님 혹시 금리를 낮추면서도 집값이 더 뛰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은 혹시 뭐 있을까요? 금리를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시 건전성 조치들을 강화하는 겁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할 스트레스 DSR 있듯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나머지 이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위험 자산 가중치인가요? 그거를 더 높이는 것, 가계 대출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그 정책 그 기조를 확실히 해서 소위 말해서 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닌 그런 가수요나 아니면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거라고 하면 저는 세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세금을 동원하라. 네, 세금을 아주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부는 일단 세제 부분에서는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목표가 분명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금리를 8월 달에 인하하느냐 10월 달에 인하하느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슈가 계속 된다 그러면 10월 달에도 인하 못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이 앞으로 정책 금리를 적어도 200bp 이상 내릴 거거든요. 2%포인트 내년 이상. 말까지는. 네.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가 이제 고민이 될 거라고요. 저희는 지금 내려봤자 100bp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 중반쯤에 돼서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는 계속 3.5%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리를 먼저 내리면 집값이 먼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다 선제적이고 굉장히 명료한 아주 정확한 그런 기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우리가 생각이 만약에 연준이 지금 9월 금리 인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좀 먼저 내리고 연준이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0.5%포인트 뭐 또 빅컷을 한다 뭐 이런데. 연준이
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리기 시작하고 예전보다?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그건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 우리가 않다.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예.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가수요를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수요 정책,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부동산 수요 올리는 정책. 그러한 정책, 그렇죠. 부동산. 그걸 낮춰줘야 되는 건데 최근에 88 부동산 대책으로 세운 것은요. 예.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29년까지 이걸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한다는 건 도리어 계속 부동산 경기를 더 띄우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잡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뭐 재정 건전성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제가 볼 때는 도리어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DSR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했어요. 네. 근데 시행 5일 남겨놓고 이걸 9월 1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이거 마지막 2달 동안 막차라도 타자 이렇게 좀 덤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고요. 세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저출산 문제 이렇게 계속 하는데 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뭐 계속 어쩌면 그 여러 가지 그 규제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세제도 계속 더 낮추는 그러한 분위기고 더군다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까지도 이제 뭐 폐지 완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는 드디어 됐다. 지금 집 사면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가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는 사실은 세제도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냐? 제발 OECD 평균대로만 해달라. 예. 그게 뭐냐면 그냥 종합부동산세 그거 하지 말고 일반인 재산세에 포함시켜서 그냥 보유세를 OECD 평균만 해달라 제발. 아, 종합부동산세를 다만 재산세에 포함해서 포함시켜서 그걸 높이고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거래세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가 이런 너무 높아가지고 OECD 평균보다 한 3배 높아요. 예. 그래서 그건 낮춰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보유 부담은 높아지고 거래세 부담은 낮아지니까 당연히 투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예.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 좀 조그만 집으로 옮겨갈 수 있고 교회로도 옮겨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이 새 집 공급만 생각하는데 기존 아파트,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 해서 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네. 이러한 기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고 네. 우리 미래를 살리고 우리 미래 세대한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이번 금리 인하 실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는 금통위가 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혹시? 장 교수님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필요대로 내릴 가능성. 뭐 지난 7월달 금통위 의사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 내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좀 계속 하시는군요, 필요성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번 8월에 내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장대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